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위께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시는 내비인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단체입니다. 임종성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주의 수석 부의장이시죠. 임영원 재외 한인학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국승구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공동회장님 모셨습니다. 김전배 아프리카 중독 한인회 총연합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번 울산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 한상대 대회장이십니다. 이번 심포지엄 보여주신 재외 동포재단에서도 오셨습니다. 먼저 정광일 재외 동포재단 사업이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패널로도 이영근 재외 동포재단 기획이사님 모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특별히 거론해 주신 분들 중에서 김동영 세계 한인 공동체재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심상만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장님 모셨습니다. 주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은 4시경에 아마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님 모셨습니다. 내대의 총영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세계 한인 네트워크 김영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워싱턴 한인회장을 지내셨습니다. 폴송 미주 총련 총괄수석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이분도 한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심현석 전 쿠웨이트 한인회장이십니다. 아시아 한상연합회 수석 부회장 양승모님 모셨습니다. 캄보디아 한인회장을 역임하십니다. 장익군 미주 총련 정책부회장님 모셨습니다. 플로리다 템파 한인회장 역임하셨습니다. 산전 세션에 소개해 주신 재외 한인학회 교수님들이 아까 사전센서에 있었습니다. 저희 이번 행사에 앞서서 그때 주로 소개해 주신 교수님들 이승우 전남대 교수님, 이장섭 전남대 교수, 안병삼 삼육대 교수님, 이장섭 교수님, 세계 한상교육과 동포청 발제자이시고요. 안병삼 삼육대 교수님, 그다음에 정근아 교수님, 그다음에 주강 교수님이 패널로 수고해 주십니다. 코로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안경 낀 사람들 마스크 벗을 때입니다. 이 전고말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때입니다. 이 좋은 시절에 우리 고국을 방문해 주신 해외동포 지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소개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그 미주에서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독일에서도 오셨고 또 저 대학교에서도 오시고 사실은 각 대륙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4일부터 인천에서 한인 대장대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서 저희들이 오늘 동포청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제 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도 동포청 설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동포청 설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재외동포 지도자 여러분과 여러 내림분들을 모시고 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갖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설립된 동포청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냐. 월드코리아 신문은 이번 심포지움을 앞두고 해외 한인사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답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료집에는 490명분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제안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게 한민족 지구촌 경영의 핵심 기관이 되어라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움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앞서 재외 한인학회가 사전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금 개최했습니다. 자료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포청 심포지움이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고 동포청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짧은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축사를 듣는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영 이사장님. 시간에 가 돼서 정말 갑자기 불려나와 준비가 없습니다. 정말 동포청 뭐 이름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해외 동포 그리고 재외 동포와 우리 해외 동포를 위한 우리 국가의 격상된 그리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그 의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우리 정부나 정당이나 이것을 반대하거나 찬동하지 않는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이제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이제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때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헌 같은 걸 한다면 제일 먼저 헌법에 지금 보고 헌법 제2조 국민조항에 법이 가능하다면 재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헌법부터가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지원권을 만들 수 있고 재외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까지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이렇게 개헌부터 하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87년 이후에 개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기회를 못 가졌는데 저기 오늘 지금 임종석 의원님 제가 보니까 이번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주십니다. 지금 민주당이 우리 국회에 제1당이니까 민주당이 앞장서고 또 국민의힘도 저는 결코 반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참 그 개헌뿐만 아니라 우선 동포 관련 최고의 실질적인 그런 행정기관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최고 전문가
전문가들이 해외 동포학하면서 최고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종만 거래한 뭐 우리 사장님뿐만 아니라 정광일 우리 회장님 또 그리고 좀 김영근 회장님 최고 전문가시죠. 그리고 또 국순 회장님 미디어센터 오셔서 또 참여를 해주시고 김정배 회장님 또 이렇게 해주시고 장은석 회장 보니까 뭐 최고 전문가들이 다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단일성이라든가 의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같이 참 조그마한 실질적으로 자원도 별로 없고 참 5천만 정도 극동한 구석이 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 국가,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세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 750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토 남북을 합쳐서 750만인데 10%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하고는 교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세계에 흩어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고 지금 뭐 중국 같은 나라 뭐 6천만 화교를 자랑하지만 불과 14억 인구에 비하면 그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750만이 우리가 거의 200개 국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든 우리 민족의 좀 근면적이라든가 도전정신, 탐험정신을 발휘해서 그 국가의 중상급 이상의 주재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도시 행사에 갔는데 공공의회 이야기를 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짜 세계 1등 국가, 중심 국가로 가는데 이 동포 문제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느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 긴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때는 졌지만은 이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행정기관을 만드는가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좀 우리 봉사년에 현장도 오셨는데 우리 전 국민도 해외 동포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전 국민도 열심히 뒷받침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조그만 힘이라고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하이데트 네트워크 쪽에서 일찍부터 애써오신 김동희 사장님께서는 13, 14, 15, 17대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지금 김영삼 주센터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민주평통 수석 의장으로 내셨죠. 다음부터 축사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갑산 범신단체 연합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이갑산 회장님 일찍이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해 경실령 재정위원장, 공명선거실천운동협의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를 이끌었고 이어 300여 개의 단체 활동하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2층에 여러 군데 가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저희가 공동주최단체입니다. 범시민사회단체. 이종환 사장이 저한테 심부름시킬 일이 많아서 공동주최단체로 이름을 적어놓고 전화해가지고 형님 이거 하십시오. 적어주십시오 해서 광고 받으라 하면 광고 받고 또 누구 초청하라면 초청하고 이 심부름 하려고 이름하는데 사실은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은 해외 지부가 여러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포청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고 제가 김석기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한 이런 걸 하는데 과연 안 되겠네요. 일본이 있는데요. 언제 오겠도 오늘 온다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못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일본의 그 아베 국장에 참석하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냥 시민단체 한 가지 소개할게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날 진영이 갈라져 있어요. 보수 진영이다, 진보 진영이다 하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단체가 참여연대나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은 그냥 어떻게 진보, 좌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 검사련이나 다른 몇 개 하고 있는 우리 소속 단체들은 보수 우파형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한 4년 전쯤에 한 가지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게 평화통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시민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합니다. 김덕용 선배님 모시고 우리가 했던 게 개헌운동을 꾸준히 해보고 있고 또 시민사회가 진보 보수가 합쳐서 개헌운동과 평화통일 문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00여 개 단체, 시민단체가 모여있고 7대 종단이 여기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보수 시민단체 한 1000여 개 단체에다가 7대 종단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그 일을 합니다. 동포청 문제는 이미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동포청 하겠다고 해서 추진단장을 김석희 의원으로 임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잘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 못하면 우리 시민회의에서 압력을 상당히 넣어서라도 동포청 문제 우리 교포들의 수건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축하의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지난 20대와 현 21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재외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세계 한인민주회 수석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종성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명지 강의를 시작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광주의 세계 한인민주회 수석부의장 임종성입니다. 오늘 재동포청 설립 의의와 목적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월드코리아 이종환 대표님, 또 국승구 회장님, 또 장익권 회장님, 또 김전배 회장님, 또 그 외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 김동영 이사장님을 존경해 왔는데 2시에 뵙고 3시에 또 뵐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갑산 방금 회장님께서 또 이 시민단체 1000여 개 단체와 7개 종단이 함께하고 있다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사실은 7개 종단을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재동포청은 여와 야의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습니다. 이번 이 9월 중에 원래는 김석기 의원님한테도 제안을 했었고 김석기 의원님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해서 이 해외 동포위원장들끼리 공동으로 해서 이거를 한번 주최를 하자 이래가지고 먼저 했었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지금 날짜를 못 잡고 있고요. 요거를 하고 나면은 또 우편투표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재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에서 경제 첨사관으로서 또 여러분들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평화대사로서 활동을 늘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각 부처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재동포들이 민원이 있으면은 어느 한 곳에다가 얘기하면 뭐 병무청이다, 병무청에다 얘기하면 문체부다, 이렇게 서로 공을 넘기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또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도 제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해외 동포들이 이 리턴 코리아를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저희 작은아버님도 이제 지금 퀸즈에서 살고 계시지만 옛날에는 여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미국에 집 사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또 그쪽에 재산을 팔아서 한국에 집을 사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리턴 코리아 하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게 의식주인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GH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오시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심사를 거쳐서 임대아파트를, 장기 임대아파트를 좀 선정해 주자. 대한민국이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해외 동포들 중에 2세, 3세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구를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싶은데, 나의 조국, 나의 고향에서 보내고 싶은데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요양원이 됐던 이런 것들을 좀 주택을 마련해 준다면은 지금 시골이 소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종환 대표님께서 또 고민을 해주시면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만큼 뛰어주신 만큼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소통하고 동반자적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제언들을 주시면요, 제가 그 심부름 하는 심부름꾼 도구로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의 주정한 말씀, 우리 동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설립 의의와 과제, 우리 세션을 저 일부 세션, 먼저 사전 세션을 우리 제안이나키가 했고, 저희들 이제 우리 신문에서 맡아서 하기로 한 세션은 3개 세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1부 세션은 이 재외동포청 설립 의미와 절차라는 주제로, 특히 이제 이 우리 재외동포청의 이 설립될 경우 동포정책 수립 기능과 해외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럼 발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후보들이 아예 공약을 했고,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심지어는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포청 설립은 사실은 이미 가시군에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하고, 거기서 그러면 동포청이 어떤 모습으로 설립이 됐으면 좋겠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 세션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뿐만 아니라 다음 제3세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동포청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설립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제가 55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맨 먼저 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냐를 물었는데, 그 93.7%가 찬성한다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은 압도적인 수가 전부 동포청 설립은 찬성한다. 조영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미나 중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한인 회장들 모임이 4시에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벌써 1시부터 진행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어휴, 대표님 오셨습니까? 예. 해외 동포청 관련 세미나시죠. 아마 해외 동포청을 정부 조직도 개정안에 담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걸로 알고 저도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중에 긴 인사는 예, 그 앞으로 동포청 설립에 큰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우 원내대표님 바쁜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설문에서 동포청이 설립된다면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좋겠냐, 소재를 어디에 두면 좋겠냐 하는 질문을 저희들이 일부러 좀 넣었습니다. 사실 지금 재동포재단이 해외에 가 있습니다. 저 제주도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해외에서 오신 한국 우리 재동포 지도자들이 재동포재단을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스기표가 있어가지고 제주공항에 내려가지고 또 1시간 또 어떻게 타고 가야 됩니다. 참 어렵게 돼 있는데 사실은 동포청이 설립되면은 동포청 설립 장소는 어디로 하면 좋으냐 하는 설문을 그래서 저희들이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라는 데는 라고 답하신 분은 3.9%. 아마 우리 재동포재단에서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세종시가 14.1%, 그리고 수도권이 58.4%, 그리고 이제 어디라도 좋다가 이분들은 이제 28.4%인데 하여튼 만들어라 하는 뜻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쨌든 재동포청은 우리 재동포들이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동포청이 아니라 다른 걸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공약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은 이제 사실은 동포청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포청을 만들고 보자. 그리고 만들 때 잘 만들자. 한번 만들 때 잘 만들. 이제 그 두 의견을 사실은 묻고자 했던 설문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어쨌든 동포청 무조건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고쳐나가자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우리 동포청이 설립될 경우에 현재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영사 관련 업무만 이관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외교부에서 지금 사실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 최고 수장이신 우리 재외동포 영사실장님 김한중 실장님 모셨으니까 우리 개인적인 의견도 하고 그다음 정부에서 진행되는 상황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사 관련 업무가 진행만 해도 좋으냐 하는데 우선 영사 업무만 맡아도 된다가 22.7%, 동포청의 영사 업무를 포함해 보다 폭넓은 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69.8%.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은 어쨌든 동포청을 만들고 앞으로 폭넓은 이관을 해나가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번 문항에서 폭넓은 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답을 하셨으면 어떤 업무가 이관되어야 되겠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서술형으로 질문을 물었습니다. 서술형으로는 상당히 많은 저 490명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냈는데 각기 의견들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조로 한번 해보시라고 저희들이 거의 490개 되는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앞으로 이제 동포청에서 동포청이 설립될
경우에 어떤 업무들을 담아야 할지 이를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설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67페이지입니다. 재동포재단 출범 때에도 동포청 설립안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 부처가 해외 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을 직접 하려고 한 경우에 외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직접 해외에 있는 우리 재동포들한테 특히 이제 외국 국적 동포들한테 돈을 줄 경우에 그 나라 정부가 좀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당시에 동포청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재동포 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여쭈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동포청은 출범해야 된다 라고 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6%.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재동포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뭐 20년 년이 됐습니다만은 이 3, 4년 동안에 우리가 재동포 재단 시스템으로 해왔고 이제 한번 새로운 변화,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우리 설문 답에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설문에는 거의 99%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답을 해왔고 곧 이제 해외에서 어떤 분들이 어느 나라가 했는지를 또 제가 뒤에 나라별로 통계를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질문은 기아는 동포청이 출범하면 이 기관이 어떤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요 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이제 동포청이 바란다라는 우리 제언들 또 동포청이 꼭 할 수 있는 동포청 설립해서 그게 직접 바로 지금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사실은 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지구촌 한민족 이 지구촌 경영의 핵심 기관이 되달라 하는 답이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목으로 우리 기사도 한번 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오늘 동포청은 정말 우리 한민족 지구촌 경영을 시야에 두고 이른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심도 있는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동포 재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청이 지금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지금 동포청이 출범할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이제 있느냐? 그 하나의 큰 문제는 동포청에 어떤 국들을 선출을 해서 어떤 업무도를 맡도록 할 것이냐? 그러면 과연 국방부 병무청 업무도 동포청이 할 거냐? 국세청 업무도 동포청이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하고 사실은 외교부에서 그동안 준비한 동포청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가는지 어쨌든 저희 정부 공식 의견이 아니라 그 개인 경험으로 의견으로 우리 김환중 재동포 행사실장님을 발제해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돈을 갈라줄 때 동포청이 직접 돈을 갈라줘도 되겠냐 하는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해서 우리 재동포 재단 사업기상 근무하셨던 김영건 전 워싱턴 한인회장님을 모셔서 경험으로 개인적인 의견들입니다. 여기서는 공식적인 단체의 의견이나 기관의 의견보다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합니다만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 미주 동포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국성부 회장님 모셨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열악한 지역
동포청이 더 필요로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배 봉대중동 청년합회 회장님 모셔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세션이 있고 3세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김한중 우리 재동포 외교부 재동포 영사실장님이십니다. 관리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재동포가 재국민 250만 명을 포함해서 이제 750만 정도, 뭐 730만 정도 얘기도 합니다만 750만을 기준으로 볼 때 재동포 재국민이 우리 인구의 1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7분 중에 1명은 외국에 나가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분들의 권익이라든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전담 기구가 없는 겁니다. 7분 중에 1분이 해외에 계시는데 그런 전담 기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았다. 물론 재동포 재단을 이제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많은 이제 지원 사업, 주로 사업 중심이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라는 어떤 통합된 어떤 조직 체계 하에서 어떤 전담 기구를 갖고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동포를 단지 사업,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권익을 향상시킬 어떤 정책 대상으로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동포청이라는 게 정부 조직법에 지금 외교부 산하에 재동포청을 둔다. 뭐 또 외교부 산하가 되든 뭐 대통령 산하가 되든 산하에 동포청을 둔다 한 줄만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당장 뭐 몇 개월 안에라도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정부 조직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또 관계부처 행자부 이렇게 해서 직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직제에는 여러 국과 과가 들어갈 텐데, 거기서 아까 우리 이종환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동포에 이제 많이 나가 계시지만 또 들어오고 싶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복귀 지원 사업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체류 자격부터 해서 실제 거주하는 공간, 그죠? 또 교육,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각 부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병역이면 병역, 그 다음에 국세면 국세, 또 보훈 업무면 보훈 업무, 또 여러 각 부서가 고유의 업무로서 재동포를 위한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애국에 대한 어떤 해외 교류 사무의 일환으로 이렇게 재동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동포청이 설때면 다 가져다가 직접 하겠다. 그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업무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동포청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소외된 업무 이런 거를 신규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부처가 하는 업무라도 방향이 틀렸다. 예를 들어서 재동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지난 정부 때 생긴 법입니다만 183일 이상 한국에 와서 체류를 하면 자기 소득의 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야 된다. 이게 재동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악법이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거를 국세청에만 맡겨놓으면 될 일이냐. 그래서 그거는 애교부를 위해서 동포청이 그거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가 안을 만들고 국무회의에 올리고 해서 재동포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동포청이라는 게 대한민국 각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율적인 업무를 해나가면서도 시정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 측면에서 토의를 하고 그거를 또 법령에도 반영을 하고 또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해서 체계를 갖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렇게 각 부처에 분산돼서 통합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개선을 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인 재외동포를 우리 내국인과 똑같은 소중한 어떤 그 우리 국민으로 또는 동포로 이렇게 인정하고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바람직한 어떤 미래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었지만 이번에 그 공약에도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정치적 결단을 빨리 내려서 이렇게 전담기구 신설이 되도록 그 여러분들도 많이 도우셔야 되고 또 언론에서 도우셔야 되고 또 정부도 그러한 맨데이트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예, 동포청이 설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포청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그동안의 통로, 그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각 부처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여기 가라 이렇게 그런 거를 시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적축을 해서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건지를 논의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동포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동포청이 설립되게 되면 각 부처의 권한이지만 조정 그 개혁 권한을 동포청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역이다. 제가 LA 총영사를 하는데 그 입양아를 우리가 외국에 보내잖아요. 뭐 이제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한국 전쟁 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 미군이나 애국군의 자녀인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난 또 미혼모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국이 어떻게 보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지만 가서 제3국에 가서 이제 그 나라 사람으로 미국이면 미국 시민권자로 잘 사시면 좋지만 또 가서 사는 과정에서 원래 입양했던 부모하고 헤어지거나 또 제2, 제3의 입양을 가고 또 그 적응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민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경미한 무슨 위법 행위만 있어도 교도소에 가거나 이러면 신분이 없어요. 추방을 당할 위협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LA에 어디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그 여권을 신분증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고 그럼 우리가 대사관이 여권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여권을 발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잠재적 병역 기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무청 국장, 관계부터 다 불러서 이거 병무청 이거 병역법에 입양아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자 이렇게 했더니 지극히 지당한 말씀인데 병역법은 성역법이다. 아무도 손댈 수 없다. 각 부처가 뭐 그걸 손대기 시작하면 그 국민 여론 뭐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LA 총영사 시절에 가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개별 케이스로 병역청에 올려가지고 이분은 본인 잠재적 병역 기피자 리스트에 빼달라 해서 결국 여권을 발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포청이 생기게 되면 그런 문제를 적시를 해서 그 올바른 절차를 만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기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계 아닌 네트워크의 대표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새벽 3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저께 뉴욕하고 워싱턴을 다녀왔어요. 2주 다녀왔어요. 지금 새벽 3시라서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하여간 뭐 긴 말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가 그 뉴욕에서 동포 간담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재외동포의 성공과 발전이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반드시 이루어놓고 떠났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테이블이 20개, 10명씩 20테이블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다 배웠습니다만은 그 테이블을 일일이 다니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악수를 하고 모든 분들하고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느 대통령보다 이 750만 재외동포를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느끼는 대통령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김한중 실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재외동포청은 우리 750만 재외동포의 영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50만 재외동포의 대부분이 왜 재외동포청이 돼야 되는지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분위기가 재외동포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 가자. 뭐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걱정을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 재외동포청이 재단의 이름만 받고 놓은 상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한중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외동포의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기 지금 김성건 이사장님이 2015년에 국회의원 시절에 말씀하신 말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예산이 그 당시 84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재외동포 재단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됐나요? 지금은 700억인데요. 전체 교육부, 모든 부처, 교육부, 다음에 뭐 고용노동부, 농림수산부, 산업통상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여성가족부까지 있는 것이 거의 3천억에 달합니다. 저는 이건 대한민국의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해외에서 우리 오신 그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학교 지원한다고 1,000억을 씁니다. 저희들 재외동포 재단에서 한국학교 지원이 약 200억입니다. 이게 서로 막 상호 교차가 돼서요. 누가 어디에다 뭘 쓰고 누가 어디를 지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3천억에 달하는 이 예산이 재외동포 총으로 한 군데로 통합이 된다면 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 이상을 줄이지 말고 그 3천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재외동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동포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를 3년 2개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제가 피부를 느꼈던 것이 2세, 3세, 4세의 차세대의 교육입니다. 지금 미국도 제가 30년 살았던 미국도 이제 이민 2세, 3세로 넘어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해외동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민 2세, 3세로 넘어가면은 자신의 모국어를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물어봤을 때 I'm American이라고 그러지 절대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말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데리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이민 초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있으면서 빨리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할머니가 안 되는 영어를 손자하고 해서 한국말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얘를 한국에 한번 보내서 한 달 갔다 왔더니 그 당시에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에 제가 한일회장 때였는데 그때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자가 와서 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한테 너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느 팀을 응원할 거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코리아를 응원한답니다. 기자가 왜 코리아를 응원하냐? 뭐 아메리칸 시리즈는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걔가 중학교밖에 되지 않은데 because I'm Korean. 이 말이 왜 나왔나? 한국말을 전혀 모르던 애가 한 달 여름방학 동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나는 이거 나는 한국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동이 오지만은 그때 꽉 잡아주는 게 재외동포 우리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포청이 생기면 아까 우리 김한중 실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스라엘처럼
1년에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초청 장학생으로 오는 숫자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저희들이 이거를 5만 명, 50만 명 늘리는데 나머지 1,500억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동포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외교부에서 나오시는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름만의 재외동포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재외동포 재단의 인적 인력을 100% 받아주셔야 됩니다. 재외동포청이 된다고 해서 우리 재외동포 재단의 인력을 선별적으로 소수로 저걸 한다면은 저는 재외동포청으로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 동포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 제가 혹시라도 먼저 좀 이석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실지 모르겠다는 아주 분명히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국성부 회장님, 미주동포가 250만 명입니다. 자, 국성부 회장님 마이크 잡으시죠. 예, 오늘 이처럼 조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저는 무거운, 또 어떤 면은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동용 전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제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250만을 대표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총회장으로서 제2동포청 문제가 왜 한인 사회에서 이슈가 됐는지, 또 해외 동포들은 무엇 때문에 제2동포청을 수입을 받았는지, 특히 미국처럼 큰 동포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살리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2동포재단의 한계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제2동포는 193개국 750만 명에 달합니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750만 명 제2동포들은 공공외교 근간이고, 그들은 각국의 지식, 경제, 사회, 문화의 체험자들이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제2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우리 국력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2동포 인적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외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원스톱 체제의 대통령 직속이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의 동포청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시기적절한 때 동포청 신설에 관련한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월드코리아 신문사에 감사드리며, 저희 미주 총연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미주동포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동포청을 한다고 하는데, 미주동포 코리아를 해야 되는데, 리턴 코리아를 했을 시 우리나라 지금 아까 전에도 그런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뭔가를 조사했을 때 183일이 안 돼서는 괜찮은데 작년이나 올해처럼 코로나 걸려서 할 수 없이 183일을 가족 중에 누가 체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후에 조사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 이거 183일이 넘었으니까 당신은 이게 세금을 뭐 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국세청에서는 나중에 코로나 시즌이 다 지나고 2, 3년 지나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대답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여기서 국내에서 혹시 세무조사나 그런 걸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런 대답이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청이 설립된다면은 그런 조정권이라든가 개혁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각 나라마다 표가 하나입니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 아프리카나 중동, 유럽은 거의 제쳐놓고 어느 많은 우리 교민수의 그런 데만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동포청이 만약에 설립된다면 그런 게 편중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지원이 책이 있으면 지원책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동포청 설립 시 그런 조건들이 좀 감안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미주에 계신 분들을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말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오션 블루가 아프리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번에 코로나 시즌에 다행히 그래도 못 사는 아프리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크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넘어가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다들 견디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다른 유럽처럼 그렇게 아프리카 이번에 이런 코로나가 휩쓸었으면은 정말 우리 교민들은 전부 다 철수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도 지금 우리 아프리카 57개국 전체 우리 교민 한 사람이라도 다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포청이 설립이 된다면은 모든 것이 정말 다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모든 권한들이 그렇게 좀 그런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미주 연합회에서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한상대의 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많이 신경 좀 쓰셔서 한 달간 고국의 가을도 좋은데 많이 좀 쉬시다가 거기도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중 재동포 영사실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쭙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외교부 쪽에서 동포청을 추진을 하면서 보고 있는 삼국, 사국, 일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비밀이 아닌 선에서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어떤 형태로 이 보고가 되고 추진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정부 조직법을 원래 이제 김석기 의원 몇 분이 애교통일위원회 법안으로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내 합의는 애교통일위가 아니고 행안위, 정부 조직법을 조직하는 행정안전부 쪽에서 법안으로 상정을 해서 그쪽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조직법 아까 얘기한 한 줄만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정부 조직에 관한 직제, 이거는 이제 행자부하고 애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저희 나름대로의 준비는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 아까 얘기하시면 이걸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건 애교부 힘도 없는 애교부 산하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둬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실 텐데, 전 세계로 기준으로 볼 때 디아스포라가 규모로 보면 우리가 한 7번째, 8번째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러시아, 이태리, 아일랜드 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 한 군데도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두고 있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집행기관, 정책 및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두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둔다 한들 그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포 업무는 제 공간을 통해서 188개 제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독립기구로 이렇게 해두게 되면은 그게 이 디스커넥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업무 통합성이 유지가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독립기관으로 물론 둘 수는 있습니다. 애교부가 아니고 제 동포처 이렇게 이제 해서 장관급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나라가 또 있어요. 그리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근데 그거는 제 동포청 플러스 공공외교 사무처 이렇게 해서 두고 있고,
러시아 같은 데는 이제 정부 개발 원조 ODA 그게 같이 동포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 요체는 차로 둔다 그래서 그게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제 공간을 통솔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러시아 뭐 특히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재동포의 인재들을 자기 나라 본국으로 유치하고 복귀시키는 이거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되게 이제 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한글 교육이라든지 지원, 그죠? 주로 이제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많이 다릅니다. 그게 우리는 뭐 과학 인재를 그 한국에 유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얻고 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독립기관도 좋지만 아까 이제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두는 그거는 좀 상정하기 어려운 제안인 것 같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둔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은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총괄 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교부에 두거나 독립기관으로 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참, 우리 정부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와서 패널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장님 김전배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걸로 제1세션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되는 대로 2세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동포청 하면 차관급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차관급 정도 돼요. 그럼 왜 만들어요? 예. 저는 여기서 제가 저희는 과감하게 장관급으로 가야 됩니다. 장관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나 대통령 산하까지는 안 가도 국무총리 산하로 가서 일반 장관들과 동등한 자격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국장 혹은 차관들이 나와야 됩니다. 외교부에서 더 필요하다면 외교부 차관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공무원들한테 가고 한인의 여기 회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돈 좀 몇 푼 주세요, 몇 푼 주세요. 가서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동포재단이 또 역시 동포처 밑으로 가야 됩니다. 동포청이 아니라 동포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포청 하면 뭐 750만 하시는데 중국 조선족도 원하세요? 저는 원해요. 근데 다 원치 않더라고요. 조총련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왜 동포청을 못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서 지금도 모든 패널에 계신 분들, 발제자들, 외교부 직원까지 하시는 말씀이 정부 조직법에 한 줄만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넣은 다음에 또 재외동포 기본법 만들어야 돼요. 재외동포 기본법을 만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동포처를 둬야 된다. 동포처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게 중국산은 어쩌고, 아까 아시아의 책임제도 어쩌고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씀드려요. 동포청에 그냥 막 인구정성으로 박수만 치지 마시고 저는 제발 좀 알고 예? 동포청 한번 만들려고 앞으로 동포처로 만드는데 10년, 20년 걸릴지 몰라요. 외교부 장관이 원하겠습니까? 지미 대통령이 원하지. 좀 이번에 좀 잘 좀 하시자고요. 동포처로 가야 됩니다. 저희 대외동포연사협회는 11월 7일날 대외동포처 설립과 역할 및 그 과제로 이번에 포럼을 합니다. 동포청은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화이팅 한번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 안 맞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